입주자 분들은 또 이 돈이 한꺼번에 장기선에 대한 공사들은 그 큰 공사들이거든요. 세세한 공사 이런 것들은 그 수선 유지비를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쟁에 대한 소지도 없고. 그런데 뭐 페인트 칠을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배관을 교체한다든가, 아마 배관 교체가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 중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이해관계도 가장 복잡해지고 또 그 공사하는 기간에는 입주민들 굉장히 불편해서요. 이런 분들은 감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 장기성 공사하게 되면 제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성 공사, 큰 공사 한번 하고 나면 소장님들이 바뀌는 예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왜냐하면 잘 몰라서 그러세요. 장기성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만 돼요. 잘 모르니까 또 계획서를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안 하고 돈 주고 누구한테 맡기려고 많이 하세요. 근데 누군가가, 그러니까 돈을 또 맡기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돈 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아파트에서 돈을 대신 집행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거를 저희들이 건축 전문가도 아닌데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 전문가한테 맡겨서 잘 만듭시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맞으면 나만 맞는 게 아니라 입주 대표에도 맞으십니다. 왜냐하면 같이 맞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같이 맡게 되니 우리 이거 제대로 만듭시다.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맡겨요. 근데 제가 입주자 대표에 교육을 하면 돈 한 200만 원 주고 돈 주고 맡겨서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도 과태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대표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그런 현상들은 왜 나오냐면, 내가 몰라서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그 회사에서 그럼 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해서 맡긴 거고 그걸 만들어서 줬는데, 그러면 내가 몰라서 줬는데 만들어 온 걸 그러면 내가 아나요?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만들어 준 거를 내용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주는 사람은 단지의 시설물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만들어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시설물을 보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만드는 것 때문에 현장의 그 시설물 상태를 보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서 자체가 그 현장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계획서도 모르고 실무적으로도 아니 현장에 또 반영도 안 되는 상황,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냥 너무 뭐 계획에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될 게 그 계획서에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수선 주기 장장 해야 되는데 뭐 한 5년 후 10년 후에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맞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는 누구한테 맡겼어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육을 받으시고, 오늘 아마 처음 교육을 받으신 거고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짜로 이렇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흡수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그게 제가 봐도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실무에 가셔야 되잖아요.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다시 말해서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아파트가 30년 된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게 한 3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처보다 더 많이 씁니다. 왜냐면 급여가 좀 낮을 수 있으니까요. 그 작은 단지에 좀 경험이 덜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작은 단지로 처음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20년 근무하는 사람이 그 단지로 가나, 그러니까 관리소장 자격증 처음 딴 사람이 가나, 월급은 똑같습니다. 뭐 오래 근무한 사람이라고 더 안 줍니다. 똑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전문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CEO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CEO 위에 다른 사람 누가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CEO가 결정하고 CEO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관리소장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소장의 업무는 관리소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업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워서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어렵죠. 근데 아무튼 관리사무소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경력자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감안해서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소장님들 이런 분들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받으신 분들은 오늘 얘기를 듣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강사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르시거든 또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헤쳐나가지.
공동주택의 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분야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넓기 때문에 그 판단해야 될 일도 많고 알아야 될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관리자의 한 사람이 모든 걸 소화해내기 거의 어려워요. 다 알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주변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항상 수시로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을 옆에 둬야 돼요. 그분들이 누구냐? 주변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소장님들 옆에 주변에 많이 두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수시로 물어볼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분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을 옆에 항상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장이 그 전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전기는 우리 공동주택은 항상 22,900V가 들어옵니다. 22,900V가 들어오면 그 22,900V를 220V로 나눠서 세대를 보내주고 380%로 나누어서 낮추어서 다른 시설물들, 그러니까 뭐 펌프라든가 이런 시설물로 보냅니다. 그러면 22,900V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시설물들이 많이 있겠죠. 변전 설비가 있습니다. MOF니, PT니, 뭐 그 CT니, 또 그 TR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죠. 혹시라도 그런 시설물을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좀 그 코로나가 잠잠해지시거든 제 카톡으로 보내시면 저희 단지에서 제가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희 단지로 한번 오십시오. 카톡으로 보면 제가 언제 오십시오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시설물 미리 봐두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이런 시설물이 고장이 났다, 문제가 좀 삐딱삐딱거린다, 그러면 관리소장이 그 시설물을 보고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고쳐서 써야 될지,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소장님이 해야 돼요. 단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걸 그럼 고쳐 써야 되겠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업자가 이것을 교체하실 만한데 가장 적절한 업체인지는 누가 판단하냐? 소장님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내에 혹은 입주민 중에 물어봤어도 안 돼요. 그럼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대표들 당연히 비전문가죠. 그러니까 그 관리사무소장이 다 결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22,900V가 들어갔으면 그걸 낮추는 과정에 변압기가 있으니까 뭐 델타 결선이 Y 결선이니 뭐 C상이냐 R상이냐 이런 것까지 알아요?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고장이 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면 이거를 교체해서 써야 될지 아니면 고쳐서 써야 될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이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고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여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고쳤는지는 내가 확인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업무를 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때는 주변에 있는 소장님들을, 광범위하게 소장님들을 이제 사귀셔야만 됩니다. 잘 사귀어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오지랖이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부탁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소장님이 교류하고, 근데 아무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적 교류를 통해서 평상시에 그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두는 게 좋게,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뭐 장기선 계획에 대한 어떤 제가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공동주택은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것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설계 기준이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콘크리트 구조인 공동주택을 보면 제가 국토부하고 장기선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국토부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해가지고 주기니 뭐니 이런 거 결정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국토연구원이라든가 건축협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나온 정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평균 수명이 28.2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8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 물론 30년 넘어서 재건축하는 데도 있고, 뭐 20년 만에도 재건축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28.2년 만에 재건축을 한답니다. 근데 일본은 한 56년 정도 된대요. 미국은 한 98년 정도요. 그 공동주택의 수명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은 100년이 넘고 뭐 독일은 120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28년일까? 그 이유는 단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0년 동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어놓고 그 뭐야 그 안에 사람이 그냥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려면 수도 시설도 있어야 되고 전기 시설도 있어야 되고 소방 시설도 있어야 되고 난방 시설도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설물이 아무리 오래 써도 30년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30년이 됐는데 그거 거쳐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그 평촌에 신도시가 있죠. 평촌 신도시요. 거기가 지금 30년 다 가까이 됐어요. 그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난방 설비가 하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거예요. 그 사람들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소장님한테 소장님 이거 좀 교체합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돈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 얼마든지 내도 좋으니까 그럼 그래 당장 고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래서 입자 대표한테 얘기했더 입자 대표 그러면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좀 적은 단지였는데 물어봤더니 한 7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돈은 1억밖에 없으니 6억 한 8천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공동주택은 외상공사는 안 돼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줄이겠는데 왜 외상공사 안 되는지는 추후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 외상공사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을 가지고 돈 다 주고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리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공사를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돈 7억 8천 6억 8천을 갑자기 그럼 돈 다 모아놓고 공사를 하니까 1년 안에 돈을 다 모아야 돼요. 1년에 모으려고 하니까 한 세대당 한 700만 원, 800만 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7, 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동의를 이렇게 받으려고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나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800만 원씩 들여가서 공사를 하냐 나는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못 내겠다고 하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치려면 이 사람 돈 대신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의 걸 왜 내가 내? 그러니까 못 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동의서가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못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불편해. 이제 그 난방이 자꾸 됐다 안 됐다 하고 추워 겨울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거기 그만 팔고 난 돈이 있으니까 난 돈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다른 아파트로 가버렸어요. 이제 편한 건데. 그럼 여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불편하다니까 누가 들어와요? 좀 싼 맛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싼 맛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돈이 없는 사람이 경쟁 능력이 좀 덜한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는 점점 하기 어려워지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계속 이게 개선은 안 되면 경쟁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먼저 조금씩 빠져나가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 아파트 값은 내려갈 거고 거기는 그 안에는 계속 돈 없는 사람들이 계속 채워지겠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시설물 난방해갖고 이제 난방 자체가 안 돼. 물도 잘 안 나와. 그렇게 되면 맨 위층부터 비어가겠죠. 이거를 공동주택의 슬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선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언제부터 발생을 하느냐? 30년이 넘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세대수가 지난번에 제가 해보니까는 한 1200만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 통계를 보니까. 그 중에 그러면 30년이 가까이 되는 세대가 얼마나 되느냐? 자그만치 500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 500만 세대가 넘어가요. 지금 그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가. 그럼 이 세대를 30년이 다 돼가면 시설물을 어찌할 거예요. 이거를 뭐 재건축을 하고 때려 부시고 새로 짓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시설물을 교체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재건축도 안 하고 시설물도 교체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집은 있는데 살 수는 없는 집이에요. 공동주택은요 난방설비, 급수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가 없으면 못 사는 아파트예요. 일반 단독주택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땔감이라도 떼고. 근데 이거는 공동주택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걸 보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이라는 방법이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시설물 30년이 되기 전에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럼 되죠. 간단하죠. 그럼 뭐 시설물 다시 새로운 시설물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한 3년 동안 밖에 나갔다 살짝 들어와서 다시 살면 되니까요. 아주 깔끔하고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5층짜리 건물을 재건축을 통해서 25층, 30층짜리를 지으면 추가 건축분을 분양해서 들어오는 이익금으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돈을 거의 안 내도 재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뭐 2억 이내, 3억 이내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700만 원도 못 낸다고 하는데 2억, 1억이니 2억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요즘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디만 되느냐? 강남 같은데 이런 데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되는 데는 해요. 근데 거의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내가 2억을 들여놓고 3억을 들여 재건축을 했는데 그만큼 가격이 뛰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500만 세대를 한꺼번에 어떻게 재건축을 해요? 평촌이 지금 다 똑같이 한꺼번에 지어놨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때려부시고 어떻게 재건축을 합니까? 그래서 재건축으로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 밖에 나가 3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부담금이, 그 추가 부담금이 1억이었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 3년 동안 살려면 그 돈을 생각해 보면 내 집에 살 때가 아니고 남의 집에 살면 그 뭐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가 뭐 기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가 다 합하면 한 2억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 부담도 많이 되고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건축으로 지금 현재 30년이 넘는 그런 아파트의 시설물 교체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누구라도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으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는 방법이 있어요. 리모델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살다가 그 시설물을 갖다 30년째 되는 해에 그냥 다 빼내고 한꺼번에 집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한 3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모델링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정부에서도. 네. 정부에서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웬걸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의 평촌에도 리모델링 한다 합시고 뭐 주민 동의 받아갖고 그 현수 막 걸고 막 하더니 오늘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일단 평당 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겁니다. 평당이 500만 원 들어간다면 그 20평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아니 1억이잖아요. 아까 얼마도 안 됐어요? 700만 원도 안 되는데 1억 어떻게 나네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을 해도 새 집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것도 어느 기간 동안 또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이게 추가 비용 부담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진짜 그 아주 그 역세권에 있거나 서울의 일부 지역,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 강남 아래 천당이라고 하는 분당에서도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리모델링이라는 게 효율성이 없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걸로도 지금 500만 세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방법으로 국가가 제안해서 의욕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장기수선 제도인 겁니다. 장기수선 제도는 어떤 거냐?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30년마다 교체를 해요. 그럼 30년 동안 돈을 우리는 장기선 충당금 언제부터 내나요? 입주하고 나서 그 1년 후부터 냅니다. 그러면 1년 후부터 얼마씩 내요? 보통 가서 어느 아파트를 가봐도 10,000원 정도, 10,000원 이하에서 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20,000원 이상, 20,000원, 25,000원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장기선 제도가 해결돼요. 이 제도는 입주하고 나서 1년 후부터 돈을 내서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돈을 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쭉 내서 30년 다 모아서 30년 때 공사하고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근데 이 장기선 제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장기선 제도를 통해서 시설을 교체하면 한 세대가 30년 동안 내야 될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해 보니까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돈을 한꺼번에 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 조금씩 4천만 원을 30년 동안 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교체하는 동안 내가 다른 데 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돈도 가장 적게 들어가. 내가 딴 데로 가 있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내한테 불편함도 없어. 근데 이러니까 돈도 일시에 다 안 내요. 이것만큼 좋은 제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게 이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기선 제도를 요즘 강요하고 있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과태료, 공동체 근무자로서 과태료가 가장 무서운 과태료가 뭐냐면 이 장기선 제도예요. 장기선 계획에 2020년도에 내가 페인트칠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입주민들이 반대하고 막 그냥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내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최한 관리사무소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때립니다. 아니, 뭐를 안 했다라고 과태료 띄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보통 국가에서 형벌을 내릴 때는 뭘 하지 마라 해놓고 하면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 뭘 하라고 해놓고 안 했다라고 그 과태료 떼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 장기선 제도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바로 500만 세대가 장기선 제도가 잘못 운영이 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이제 거리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 국가적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당신들이 정하지만 정했으면 반드시 해라. 안 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장기선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거를 누가 하도록 정해놨느냐? 바로 관리사무소장이 하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왜 소장한테 그러면 이걸 맡겼느냐? 아까 저 뒤에 의무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럼 관리사무소장한테 이 어려운 일을, 건축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맡겨놨을까? 제가 장기선을 강의를 10년이 넘도록 해왔고 장기선 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협조했던 사람으로서 느낀 건데요. 장기선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을 모아가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이 시설물을 교체해 줘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거는요. 건축의 전문가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그 건축에 아무리 건축의 전문가라도 단지에 들어와도 그 시설물을 보지 않고는 어느 시점에 교체를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를 하더라도 단지에 들어와도 그 시설물을 한번 딱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멀쩡한데 이게 1년 후에 혹은 2개월 후에 고장날지 그거는 그 사람 보고는 몰라요. 그런데 매일 그 시설을 본 사람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교체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누가 알아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언제쯤 교체를 해야 될지, 이건 당장 교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현장 근로자만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만이 가장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 제도도 만든 거고요. 주택관리사 제도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택관리사 제도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입니다. 바로 이 주택관리사 제도를 통해서 이 공동주택에 심하는 이 대재앙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장기선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잘 익히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제가